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들께서 직접 상담해준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5살 중학생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아서 병원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일찍 가입했던 태아보험 덕분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그런데 1년 전쯤 우리 아이가 크론병 진단을 받아서 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까지는 실비보험만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보험들은 적당히 가입을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아프면 우리 아이를 누가 챙기고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딸아이를 키우고 계신 40대 부부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따님이 15살이신데 크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요즘 젊은 층에서 또 이 병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일단 사연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연을 주신 분 아내분이셨는데요. 네. 보통의 3인 가족으로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잔병 때문에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이후 이직을 하게 되셨고요. 지금은 지인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를 봐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네, 문제는 지난달 딸아이의 병이 문제가 된 건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장염 증상으로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게 됐다고 해요. 초기엔 소화 불량이나 장염 정도로 여겼지만 상태가 잘 호전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한창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사실 또래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네, 학업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던 중 이 단순 스트레스성 장염 증상이 아닌 크론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큰 걱정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항상 보면은 스트레스성 장염도 그렇고 뭐 네. 위염 이런 거를 그냥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때그때 뭐 약을 드시거나 뭐 넘기거나. 근데 이런 것도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보험 보장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본인들까지 만약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아이는 누가 돌보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챙기다가 보니 문득 이러다 두 분이 아프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셔서 저희를 만나게 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의 전체 보장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3인 가족의 총 보험료는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집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인데요. 네. 기존에는 실손보험 이외에 다른 보장은 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물론 실손보험만 대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의료비의 100%를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고, 현재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특히 과거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의 경우 실손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점점 실손보험만 믿고서 가기엔 사실 또 다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손이 1순위니까 이제 차츰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실손만 있어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실손보험만 유지하실 경우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실손보험이 갱신보험이라는 점인데요. 네. 갱신보험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부담을 낮추고자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물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데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믿고 가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2세대였는데 제가 가입할 때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만 원대 후반, 뭐 3만 원대 초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저 8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부담돼요. 부담 너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정도 부담이 딱 되니까 이게 계속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벌써 들고 있는데 그래서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겠지, 실손보험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실손보험만 있으신 분들은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 실손이 좋다, 현재 실손은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각자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명확히 실손보험만으로는 대비가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연자분 부부에게는 대비를 하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더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앞서 사례로 일단 그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는 3인 가족이죠. 근데 따님이 조금 크론병을 앓고 계셔서 더 걱정이 많아지셨는데 실손보험이 우리가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보험이다. 보험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손보험만 갖고 있다라면 그로부터 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도 이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건데 일단 실손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챙겨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족의 보험료가 총 25만 원이었는데 이 보험이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우선 자녀분의 경우 1년 전 크론병 진단과 맹장 수술, 항문 질환 시술 이력 등등 최근까지 아주 다양한 치료력이 존재했습니다. 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재심사를 받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워낙 진행 중일 때는 또 심사 같은 게 그렇죠. 어려운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 부부 두 분 다 44살 동갑으로 2012년도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몇 가지 특약을 넣어 가입을 하셨는데요. 당장 전환 실손을 하실 정도의 보험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유지 조건에 보장 가능성이 낮은 질병 사망 담보나 입원비 특약 그리고 적립금은 최대한 삭제를 해드려서 기존 보험료 각각 10만 원 수준에서 5만 원대로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이 부부가 원래는 각자 10만 원씩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실손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약간 쓸데없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효율성이 낮은 특약들을 삭제하면서 기존 실손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부분 담보 삭제가 가능해서요. 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낮은 네, 네, 담보들 그쵸. 이런 걸로 네. 가성비 있게 바꿔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질환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네. 또 다빈도 수술 및 각종 수술 시 실손보험 이외에 추가로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까지 대비를 하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중복 보장은 가능하지만 이런 보험들을 추가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입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치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손으로 보장되지 않는, 예를 들면 보장되는 하루 통원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대비가 안 되실 수 있죠. 맞아요. 하루에 막 몇 천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중대질병이면 입원을 해야 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통원도 하루 아침에 가능하거든요. 갔다 가지고 오후에 네, 맞아요. 나오시더라고요. 한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녀분 기본 보험의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두 분의 경우에 필요 없던 보장을 정리하시고요. 소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하셔서 기존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만 운전 시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1만 원으로 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따님분이 지금 앓고 계신 질환들이 잘 치료가 돼서 그 후에 이제 따님분 거는 조정을 해주시고 일단 부부 거는 뭐 고액 수술비, 치료비까지도 다 넣어서 40 중반 정도에 17만 원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인 거죠, 네. 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보장을 넣으면서도 잘 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동기분이 주신 문자 질문 살짝 살펴볼게요. 7783번님이신데요.
이번에 취업한 26 직장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현금 1,000만 원씩은 모아뒀더라고요. 저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30 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7784님께서는 네. 비정기 지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4개의 통장 만들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년에 만기가 4번이나 찾아온다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 초년생일수록 돈 모으기가 재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장을 나눠서 사용을 하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면서 동시에 저축도 가능한데요. 네.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축을 하는 요령으로 4개 통장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 개 통장으로 하면 되지 왜 4개인지 그 4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4개의 통장 만들기는 적금을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달, 1년을 4개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12월 적금을 하나씩 가입합니다. 네. 100만 원씩 4분의 1로 하면 2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럼 3월에 25만 원, 6월에 25만 원, 이렇게 합계가 50만 원이죠. 네. 그리고 9월에 25만 원, 12월에 25만 원 하면 합계가 총 100이 됩니다. 음. 그렇게 1년을 적금하시는 거예요. 그럼 3월부터 시작한 첫 번째 적금은 12달 동안 원금이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기적인 지출을 컨트롤하기 쉬워집니다. 네,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눠서 적금을 가입을 하시면 반대로 만기가 되면 또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만 원씩 수령을 하겠죠. 정기 지출 금액은 매월 소득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4개의 적금은 내가 나에게 주는 보너스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만 해도 비상금을 모으는 건 힘들이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시작한 첫 번째 300만 원 적금을 내년 3월에 탔습니다. 비정기 지출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모인 거에서 이 중에 1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남은 200만 원은 저수지 통장인 비상금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년, 2년만 돌아가도 1,000만 원은 아주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로 적금을 들면 그걸 중간에 중단을 한다든가 뭐 이게 만기가 될 때까지 뭔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쵸. 아니면 소득에서 뭔가 크게 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돈이 들어오는 게 3달에 한 번씩이라도 있으면은 비정기적인 지출이 생겼을 때 이걸로 사용하고 또 남은 금액은 또 저축으로 그렇죠. 쌓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모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비정기적인 지출에 내가 대비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개로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돈 쓸 일이 없거나 무조건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딱딱 넣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통장 하나 갖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우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목돈이 딱 들어오는 그 재미를 알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약간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렇게 통장 여러 개 분리해가지고 뭔가 맞아요.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회 들으셨군요. 초년생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이게 뭐 사회 초년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여러분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8월까지는 쓰실 거 쓰시고요. 휴가 다녀오시고요. 이제 9월이 다녀오니까 꼭 이것도 나 내년 3월부터 시작해야지 하실 게 아니라 9월부터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그쵸. 사회 초년생만 따지 마시고 9월부터 한번 시작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돈을 모을 때 비상금 통장, 적금 이런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 비상금 통장과 비정기 지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적금 4가지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상금 통장이나 적금은 단기적인 저축에 해당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모으는 건데요. 물론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 즉 장기적인 목적도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택 마련이나 노후 대비와 같은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이든 아니면 또 개인 연금 같은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을 때 비과세 혜택도 기대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10년이면은 비과세 혜택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붙이자면 네. 보장성 보험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갈 경우를 우린 대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축한 거 다 날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상황에 대비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저축한 소중한 자산이 치료하는 데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보험료는 내 소득의 10% 이내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100%의 소득 중 10%의 보험료는 나머지 90% 안에 들어가는 나의 소비, 뭐 저축과 같은 이런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7783번님은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소비 지출도 있고 여행도 가는 거 좋아하는데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 어떤 소비 지출을 위한 적금 풍차 돌리기면서도 또 결과적으로 쓰고 남은 돈은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무언가 자산 형성도 중요하다. 주택 마련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노후 준비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거니까요. 분명히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소득, 뭐 가족 구성원, 생활 습관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정말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고정 지출 그런 세부 항목 따지는 것도 다르고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통신비가 고정 지출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예요? 통신비는 고정 지출로 고정 지출로. 구분을 해요.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를 새겨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저처럼 평생 못해요.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면은 하루 아침에 분석을 철저하게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도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